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사는 곳을 떠나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를 온 아들과 딸을 둔 35살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닭살이 달아오르네요. 저희 사랑스러운 아들을 하마터면 평생 못 볼 뻔했거든요. 그때 일을 생각만 하면 그때 일이 꿈이길 빕니다. 가슴 속에 응어리가 진 듯 맺혀서 내려가지 않는 그 일을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일을 설명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해 드리는 게 그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는 남편과 2년 차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위로는 결혼 10년 차인 형님 내외가 있었죠. 형님 부부는 결혼하신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으셨습니다. 결혼 전에도 남편이 형네 부부가 아이를 가지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에 제가 결혼 2년 차에 임신하게 되자 처음에는 시댁에 말을 해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혹시나 기분이 나쁘면 어쩌나 상처받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남편과 한참 상의 끝에 그래도 말하지 않는 것보다 말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시댁 모임에 참석한 저희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임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놀라지 마세요. 저희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저희도 새 식구가 늘었으니 축하해주세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저희를 쳐다보았죠. 어머님, 아버님은 좋아하셨지만 형님은 눈은 웃고 계셨지만 그 뒤에 짓던 표정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두 집에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일주일 뒤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형님도 임신하셨다는 희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에 저희는 그제서야 안도를 했습니다. 그 소식에 가장 좋아하신 분은 역시 시어머니였어요. 형님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형님, 너무 축하드려요. 드디어 아기 엄마가 되셨네요. 아직 극초기니까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거 다 동서 덕분인가 봐. 나는 내가 40 넘어서 사실 이제 임신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 시험관도 번번이 실패하고 정말 우울했는데 동서가 임신하자마자 내가 임신했잖아. 동서 뱃속에 복덩이가 들어앉았나 보네. 그러게 말이다. 둘째가 복덩인가 보다. 너무 잘 되었어. 그네 너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제 노산이라서 많이 힘들 거야. 항상 조심하고 힘든 일 있으면 나를 부르거라. 아유,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특히 형님의 임신 소식에 더욱 형님을 챙기셨어요. 40이 넘은 노산의 초산이라 정말 힘든 시기를 같이 보내셨다고 했으니 더욱 애지중지 챙기셨습니다. 이제 어머님도 두 발 쫙 뻗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분 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동서 말도 마.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어. 다른 사람들은 착상이라도 해보고 유산도 해보는데 나는 아이들이 착상도 하지도 않고 그대로 미끄러져 내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보통 착상이라도 하면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하던데 나는 그것도 없었으니까. 형님은 손으로 아직 납작한 배를 문질렀습니다. 얼마나 그 아이가 각별한지 알 수 있었죠. 저도 그래서 형님의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동시에 임신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공유했어요. 태교 정보나 육아용품 정보 등을 서로 나누었죠. 저희가 도란도란 앉아서 그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살피고 있으면 어머님은 동서 사이가 오해가 좋아서 좋다고 하시곤 하셨습니다. 시모들이 사이가 좋아서 아이들도 사이가 좋겠구나. 꼭 친형제처럼 지내겠어. 그러게요. 이제 보니 형님 예정일 언제신 거예요? 저는 9월 15일이에요. 형님은 저를 보고 당황하시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이더라고요. 아, 난 9월 23일이야. 어머, 그러고 보니 그럼 같은 달에 태어나는 거네요? 성별은 아직이겠네요. 아들일까 딸일까요? 너무 궁금한데 4, 5개월 정도는 되어야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게 말이야. 아들이고 딸이고 그냥 둘 다 건강하게 낳았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형님.
병원은 어디 다니세요? 저랑 병원 같이 가요. 아, 나는 따로 다니는 병원이 있어. 회원제 병원이라서 동서 추천하고 싶은데 어렵네. 저는 그때까지 깜빡 잊고 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형님은 평범한 시댁과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부잣집 딸이라는 거였죠. 오랜 기간 연애를 했지만 친정의 반대에 형님은 결혼을 하겠다고 우기셨나 봐요. 당시 아주버님은 사법고시를 앞두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형님의 친정에서는 아주버님이 사법고시에 합격하게 된다면 결혼을 허락한다고 했나 봐요. 아주버님은 결혼을 위해 1년 가까이 칩거하시면서 시험을 보고 합격하셨다는 에피소드를 듣게 되었죠. 저는 형님 집안이 얼마 정도인지 부자인지는 잘 모르지만 형님이 가끔 주는 선물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명품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명품에 눈이 박지 않아서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형님이 부자인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데 막상 산부인과도 회원제로 운영된다고 하니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 임산부에 좋은 영양제 등을 주면 너무 감사하다며 넙죽넙죽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의 성별을 알 수 있는 개월수가 다가왔을 때 저와 같은 아들이라는 말에 서로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같은 아들인데도 형님의 아이에게 더 정성을 쏟으셨죠. 아무래도 집안 장손이다 보니 그렇겠거니 해도 눈으로 티가 나게 그렇게 차별을 두셨습니다. 저와 형님은 띠동갑이었거든요. 남편과 아주버님의 나이 차이가 8살 정도 차이 나기도 했고 형님 내외는 동갑 부부로 41살, 저는 당시 29살이었거든요. 어머님이 노산의 형님을 더 챙겨주셔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도 서운한 건 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으로서는 같은 손주 아닌가요? 이러다가는 태어나서도 할머니에게 차별을 받는 건 아닌지 생각도 하게 되었네요. 구체적으로 서운한 상황을 설명하자면 같은 임산부인데 어머님은 자질구레한 일을 저를 시키더라고요. 형님은 소파에 앉혀놓고 과일을 저기에 내놓았으니 깎아오라고 하던가 설거지는 다 저보고 하라고 했죠. 형님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시면서 저는 시댁에 가면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집안 딸이라지만 너무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그런 것을 눈치를 챘는지 자신이 먼저 한다고 발빠르게 먼저 하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할게. 자기는 앉아있어.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하니 자기도 힘들잖아. 고마워, 여보. 역시 나는 여보밖에 없어. 그렇게 설거지거리는 맡겨놓고 저는 형님 옆으로 가서 앉았더니 어머님이 포크로 사과를 찍어서 형님에게 주는데 형님은 그것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거절을 했죠. 어머님이 형님에게 주는 걸 뺏어 먹는 느낌이 나잖아요. 어서 받아. 동서 그래야 뱃속아이도 잘 자라지. 우리 조카도 사과 먹고 싶을 거야.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사과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잘 먹을게요. 제가 사과를 먹고 있는데 형님의 손에 제 배로 향하더라고요. 살며시 나온 배를 문지르시는 거예요. 배가 나온 게 너무 신기하다. 곧 있으면 태동도 하려나? 저는 제 배를 한참 만지는 형님이 너무 신기했어요. 본인도 임산부인데 굳이 제 배를 만질까 싶다가도 저희 아이를 예뻐하시니 그러는 거겠지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바로 형님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보통 임산부는 배가 나오면서 걸음걸이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런데 형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몸도 무겁지도 않아 보이고 오랫동안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인지 형님은 외모도 제 또래로 보일 정도로 젊어 보이셨습니다. 신체 나이가 저보다 더 좋으신 것인지 가벼운 형님의 걸음걸이가 부러웠죠. 형님은 오랫동안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러신지 몸도 참 가벼워 보이시네요. 몸도 유연해 보이시고요. 아니야, 그럴 리가. 나도 얼마나 불편한데 동서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 보다. 형님은 기분이 나쁘셨는지 목소리가 쨍했습니다. 하긴 갑자기 몸에 한 생명이 더불어 사는데 안 불편할 리는 없겠죠. 아차, 저는 실수했구나 싶었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힘든 건 당연하시죠.
그런데 정말 몸이 유연하셔서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역시 운동을 하시니까 그런가 하고. 형님은 기분이 풀리셨는지 저를 향해 싱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지? 미안해. 임신하니까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가 봐. 그렇죠. 임신하면 호르몬 때문에 예민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뱃속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저희는 임신과 육아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던 것 같아요. 물론 친구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하지만 형님은 저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유독 좋아하셨기 때문에 더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가 임신 7개월 차에 들어갔을 때 형님은 정말 뜻밖의 제안을 저에게 해오셨습니다. 형님이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가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뉴스로 원정 출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기는 했어요. 미국은 자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에게 시민권을 주기 때문에 그곳에서 낳고 돌아오면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이 생긴다는 거죠. 특히 남아들에게는 병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 중에 특혜였던 겁니다. 동서, 나 미국 가서 아기 낳으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동서 아이도 아들이잖아. 나중에 군대 보내야 하는데 한국에서 낳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가야 하잖아. 그런데 미국에서 낳으면 시민권을 주니까 나중에 아이가 원하면 군대 안 가도 되는 거고. 어때? 같이 갈래? 저는 순간적으로 혹했습니다. 한국에서 남자들은 당연히 군대를 가야 하는데 가서 빈번하게 다쳐온다는 말을 들으면 엄마들은 가슴이 녹아내리잖아요. 그런 곳에 우리 아들이 안 갈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둘째치고 원정 출산 비용이 몇천 단위로 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부자인 형님이야 쉽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서민인 저희는 원정 출산은 꿈일 뿐이었습니다. 글쎄요, 저희는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아서요. 뉴스 보니까 몇천만 원이나 든다고 하던데 너무 부담스럽네요. 어머, 내가 동서한테 돈 내라고 하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돈은 내가 전부 다 내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자. 나도 혼자 가려니까 심심하기도 해서 그래.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기회잖아. 나중에 시민권 얻으려면 엄청 힘든 거 알아?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거니까 아이를 위해서 가자. 몇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선뜻 내준다는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몇백을 내주어도 부담스러울 일인데 말이죠. 그 자리에서 알겠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만든 건가 싶기도 하고 예뻐해 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부담스러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단 남편하고 상의해 볼게요. 이 문제는 저 혼자서 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최소 또 몇 달은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들어서요. 고민이 되네요. 그래? 그럼 서방님께 잘 설명을 해봐. 이렇게 좋은 기회 흔치도 않으니까.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그날 저녁 남편에게 형님이 말한 원정 출산에 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다가도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없이 좋은 기회잖아요. 형님 아이는 원정 출산으로 시민권이 떡하니 생기니까요. 막상 그런 좋은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우리 아들은 시민권도 없고 군대까지 가야 하나 생각하면 놓치기 아까운 기회였습니다. 형님이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간다고 하는데 나랑 같이 가자고 하던데 비용은 다 형님이 지급해준다고 했어. 다녀올까? 너무 좋은 기회잖아. 그 말에 남편은 정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정 출산? 미국으로?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는 한국에서 낳아야지. 무슨 미국까지 가서 낳겠다고 하는 거야? 미국은 거기서 낳기만 하면 시민권을 주잖아. 그럼 나중에 미국 국적으로 선택하면 병역도 제외될 수가 있대. 당신도 군대 이야기하면 다시는 가기 싫은 곳이라고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고 했잖아. 그런 곳에 우리 아들이 안 가면 얼마나 좋아. 제 말에 남편은 정말 의외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말이 맞긴 하는데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부모님의 소중함도 알고 주위를 살펴볼 여유도 생겨. 군대라는 게 꼭 간다고 좋은 건 아닌데 남자라면 다녀와야 사람 구실을 하기도 하고 나도 군대에서 철들었다니까.
아무튼 나는 반대야. 굳이 그렇게까지 군대에 안 가야 하나 싶기도 한데. 원정 출산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당연히 반길 줄 알았는데 반대를 하니 저도 원정 출산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해외까지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남편 없이 몇 달을 떨어져 있는 것도 괜히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출산 후에 친정엄마도 못 볼 생각을 하니까 앞이 까마득하게 바뀌기 시작했죠. 그 순간 그래, 남편 말이 다 맞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형님에게 전화해서 해외 원정을 거절하게 되었어요. 여보세요? 아, 형님. 남편이랑 상의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해외 원정은 안 될 것 같아요. 서방님이 반대하는 거면 내가 설득해주면 어떨까? 잘 말해볼게. 너무 좋은 기회잖아. 아니에요. 저도 막상 나가려니까 친정엄마 옆에서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아이가 비행기 탈 때까지 몇 달간 떨어질 생각을 하니까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렇지. 임신하고 출산하면 엄마가 더 보고 싶을 테니까. 알겠어. 동서가 싫다고 하면 나도 더 권유하지 않을게. 그런데 며칠 후에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하시는 겁니다. 너희 형님이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가자고 하는데 왜 안 가겠다고 하는 거니?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 거 모르는 거야? 너희 형편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잖아. 그런데 왜 안 가겠다고 하는 거니? 어머님은 저희가 원정 출산을 가지 않는 것에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았습니다. 아, 네, 어머니. 남편이 반대하네요.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철이 든다면서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남편이 반대하면 네가 설득해야지. 그것 하나 설득을 못하는 거야? 아무튼 원정 출산 가라. 너희 형님이 너를 가엾게 여겨서 챙겨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거절을 하면 되겠니?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막상 가려니 몇 달을 거기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좀 그래서요. 저희는 괜찮으니까 형님 혼자 다녀오라고 하세요. 너는 끝까지 진짜 아이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엄마가 되어서 그럴 수가 있다니? 제가 싫다고 해도 어머님은 한동안 저에게 전화하셔서 원정 출산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마다 거절했더니 어머님은 제가 시댁에 가도 어머님은 저를 곱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마음이 내켜야 그것도 가는 건데 어머님이 그렇게 나서서 저를 닥달하니 더욱 가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해외 원정 사건이 지나가고 막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모여 밥을 먹고 다들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형님이 저에게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서, 이제 막달인데 출산할 병원은 정했어? 네,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분만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다니는 병원에서 하려고요. 그럼 내가 다니는 병원에서 출산하는 건 어때? 형님이 한국에서 출산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형님은 원정 출산을 할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니 미국에서 출산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형님, 미국에서 출산하시는 거 아니셨어요? 한국에서 출산하시는 거예요? 아, 응. 나도 혼자 가기 싫어서 동서한테 같이 가자고 한 건데 동서가 안 간다고 하니까 나도 가기 싫어졌어. 내가 다니는 병원이 회원제라고 했잖아. 거기 예약 잡기도 어려운데 겨우 한 자리 남아서 어렵게 구했어. 회원제 병원이요? 정말 좋은 병원일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또 고민이 되었습니다. 회원제 병원이라니 분명 제가 다니는 병원보다는 좋은 곳은 맞겠지만 그런 곳에 가도 되나, 그리고 또 역시 진료비가 걱정되었습니다. 병원이 회원제고 고급이니까 출산 비용과 입원비가 비쌀 테니까요. 형님은 눈치 빠르게 저의 걱정거리를 캐치하셨죠. 아유, 진료비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니는 병원으로 가자. 거기는 출산하면 바로 산후조리랑 같이 케어해주니까 옮길 필요도 없이 관리가 가능하다니까. 다시 큰돈을 들이면서까지 저를 살펴준다는데 좋기도 했지만 심적으로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형님의 도움을 또 거절하자니 형님이 크게 실망을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참을 말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자 옆에 계시던 어머님이 형님을 거들었어요.
아유, 그게 무슨 고민이라고 그러고 있니? 네 형님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냥 네 하고 가면 되는 거야. 어머니의 말이 맞기도 했죠. 이 모든 게 저를 위한 형님의 마음인데 더는 거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어머니 형님, 저도 그 병원으로 갈게요. 형님이 어렵게 구한 자리인데 안 가는 것도 저한테 손해일 것 같네요. 그래, 정말 잘 생각했어. 안 가면 손해인 곳이라니까. 동서가 간다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놓인다. 그때는 그곳이 저의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세상에는 공짜란 없는 것인데 말이죠. 저는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형님과 함께 그 산부인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된다고 하는 산부인과는 인적이 드문 산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2층 건물이 꼭 산부인과라고 하기보다는 별장 같은 저택 같은 느낌이었죠. 간판도 없는 모습에 모르는 사람들이 온다면 그냥 집으로 착각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주위가 산이다 보니 상쾌한 나무 향기에 새소리까지 들리니 왜 산에 있는지 대충 짐작은 갔습니다. 심신이 안정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안으로 들어가니 겉모습과는 다르게 정말 병원이었습니다. 예약된 산모 또한 저와 형님 두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를 위해 있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식사와 청소와 아이들의 케어를 해주는 분까지 총 6명이 있는 작은 병원 느낌이었죠. 제가 지낼 병실로 들어가니 병실도 호텔 스위트룸처럼 널찍하게 꾸며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지내도 되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형님, 시설이 너무 좋은데요. 이런 곳은 너무 비싸지 않아요? 뭘 그런 걸 걱정하고 그래. 일단 심신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하지 않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 내가 동서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 형님의 말에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정말 며칠은 왕비 대접이라도 받는 것처럼 마음 편히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아이도 낳고 또 산후조리까지 받을 수 있다니 형님은 출산 후에는 가족까지 같이 와서 지내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역시 돈이 좋구나 하고 있었는데 순간 아랫배가 뭉치듯이 아파왔습니다. 꼭 엄청난 생리통이 밀려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너무 놀랐죠. 아직 출산 예정일도 3일이나 남은 상태였습니다. 병실에 있는 벨을 누르니 간호사가 달려와 저를 살펴보고 진통이 오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처음 느껴보는 진통에 저는 간호사를 따라 분만실로 향했습니다. 진통 간격도 빨라지고 조금 좋아졌다 싶으면 다시 밀려오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던지 옛날 엄마들이 애 낳다가 죽는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엄마 생각이 간절한데 핸드폰을 병실에 두고 와서 전화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제 옆에서 저를 지켜보는 형님에게 전화해달라고 했어요. 형님, 남편 좀 불러주세요. 엄마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형님은 제 손을 꽉 잡으셨죠. 알겠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있어. 서방님은 내가 부를 테니까. 알겠지? 곧 형님도 출산을 하실 텐데도 너무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밀려오는 산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간호사가 제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더니 곧 아이가 나온다고 하면서 형님을 밖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결국 남편도 없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뒤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 병실이었거든요. 밑은 아직도 빠질 것처럼 아리고 쓰린데 배는 무언가 빠진 듯 가벼웠습니다. 정말 아이를 낳은 건가 싶어 몸을 일으켜 아기 침대를 바라보았죠. 아기 침대에 있어야 할 아이가 없는 겁니다. 미리 들은 말로는 모자 동반 병실이었거든요. 침대 위에 있는 배를 눌렀더니 간호사가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제 아이는 어디에 있나요? 검사 받으러 갔나요? 그런데 간호사가 아무 말 하지 않는 겁니다.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서 있는 게 너무 이상했죠. 왜 말 안 해주세요? 제 아이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아기 침대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사망했어요. 폐호흡을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이가 죽다니, 그것도 태어나기 직전까지 멀쩡한 아이가 말이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간호사에게 다가갔는데 저를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아서더라고요. 저를 왜 막는 거예요? 일단 심신의 안정을 취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진정하세요. 아이가 죽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신 말만 믿고 어떻게 제 아이가 죽었다고 믿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일단 진정하세요. 이제 막 출산을 하셔서 심신 안정이 먼저세요. 저는 간호사를 밀치고 병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형님이 놀란 눈으로 복도 끝에서 갓난 아이를 안고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가 제 아이라는 걸 직감하고 형님에게 다가갔죠. 그 아이, 제 아이죠? 그렇죠. 이리 주세요. 제 아이 돌려주세요. 무슨 말이야, 동서. 이 아이는 내 아이야. 형님은 아직 출산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가 형님의 아이라고 말을 하시는 건데요? 동서가 출산하고 기절해 있는 동안 나도 출산을 했어. 방금 일어나서 아이를 품에 안은 거고. 말도 안 돼.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저보다 출산 예정일이 며칠이나 차이 나는데 아무리 우연이라도 이게 가능하냐고요. 왜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아이가 죽었다고 미쳐버린 건 아니지? 당연히 제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초산인 사람이 아이를 출산하고 저렇게 멀쩡하게 서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출산한 저는 다리가 이렇게 떨려오는데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형님은 갑자기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우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홀쭉해진 형님의 배에 저는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저는 제 아이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안고 있는 아이가 제 아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제 아이의 시체를 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본다면 적어도 형님 아이 둘 중 누구의 아이는 죽은 게 틀림없으니까요. 그럼 죽은 아이라도 보여주세요. 역시나 제 말에 형님은 한동안 말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 제 아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왜 말이 없어요? 제 아이 보여주시라고요. 안 돼. 동서가 보면 충격받을 거니까 잠시 쉬고 나중에 보여줄게. 제가 형님에게 다가가자 형님이 뒷걸음치는 겁니다. 아이가 다칠까봐 형님에게 달려들어 아이를 뺏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형님을 자극하면 아이가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한 발 물러서기로 했죠. 일단 방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형님이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서 주지를 않아. 빨리 와. 어서 와. 너무 무서워. 그게 무슨 말이야? 형수가 어쨌다는 거야? 저는 울먹이며 그냥 일단 오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죠. 남편에게 길게 설명할 정신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으니까요. 1시간 뒤에 남편과 아주버님 어머니가 함께 산부인과로 찾아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오자 저는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 제 편을 들어주고 제 아이를 찾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오직 남편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을 바르게 판단할 줄 알았던 아주버님까지 그 아이는 본인들 아이라고 하니 정말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저희 아이가 확실해요. 어떻게 우리 아이를 재수 씨 아이라고 우길 수가 있는 겁니까? 제 말 못 들었어요? 형님은 진통도 안 했다니까요? 아이를 낳고 저렇게 멀쩡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제 아내 말로는 재수 씨가 출산 후 기절한 시간이 무려 5시간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재수 씨가 진통할 때 본인도 살짝 아파져도 내색도 못하고 참았다고 합니다. 재수 씨가 아이 낳으니 그제야 출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버님까지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우기니 기가 막혀 왔습니다. 그럼 죽은 아이는 왜 안 보여주는 건데요? 보여주기라도 하면 제가 이렇게 미칠 것 같지는 않죠. 그래요. 아이를 보여주세요. 죽은 아이라도 보여주어야 우리가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든지 하죠. 아이 시체가 없어서 그래요. 동서가 충격을 받을까봐 벌써 화장을 해버렸어요. 몇 시간 사이에 아이를 화장하다니 형님은 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 유전자 검사라도 해요. 그럼 확실하죠. 아니라고 하면 제가 아이를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꺼내자 갑자기 어머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네 형님을 못 믿고 그렇게 우기는 거냐? 네 형님이 어디 그런 거로 속이는 사람이든?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응? 아무리 아이가 잘못되었다고 해도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면 쓰니? 저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는 시어머니께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아무리 형님이 예쁘고 살가워도 어머니만큼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님이 거짓말을 하든 제 아이가 정말 죽어 제가 정신이 나간 상태였어도 말입니다. 모두 그렇게 저를 몰아세우니 정말 눈이 돌았습니다. 그 상황에 눈이 안 돌아가는 게 비정상 아닌가요?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자신의 몸보다 제 뱃속의 아이를 이뻐했던 형님이 너무 가벼운 그 몸짓까지 그제야 무언가 맞추어지지 않은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이 비싼 병원까지 말이죠. 이 병원에 몇 안 된 사람들도 다 형님이 저를 속이기 위한 사람들로 보이는 겁니다. 그때 형님이 처음부터 임신하지 않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하게 되었죠.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어요? 제 아이를 빼앗기 위해 이런 짓을 꾸민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형님, 임신을 안 하신 거죠? 제 아이를 빼앗기 위해서 임신한 연기를 한 거예요? 아니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정말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다고. 동서도 그동안 내가 임신한 거 봤잖아. 얼굴이 시뻘개진 형님이 저를 향해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이대로 가만히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검사해요. 산부인과 의사도 있으니 우리 검사를 해보면 되겠네요. 출산했다는 증거 저에게 보여주세요. 지금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거 보면 형님도 자연분만하신 거 맞죠? 그럼 회음부가 찢어져 있을 테니까 그거 확인해봐요. 그래 여보. 그러자. 확인시켜주고 빨리 집으로 가자. 제 말에 동의하는 아주버님을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상황에 쐐기를 받기로 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도 믿을 수 없으니 출산의 경험이 있는 어머니라면 확실히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어머님도 같이 확인하러 가시죠. 그래야 모두 믿지 않겠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진짜 아이를 낳았다고. 왜 내가 그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그럼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데요? 아이 시체도 없는 상황에서 형님 말만 믿고 이렇게 속절없이 아이를 빼앗겨야 하는 건가요? 아이를 낳았다면 확인시켜 주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형님이 아이를 안고 쏜살같이 병실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형님을 따라 재빨리 병실로 뛰어들어가 형님이 문을 못 잠그게 막았습니다. 형님은 점점 뒤로 물러서더니 2층 테라스로 발을 옮겼습니다. 더 가까이 오기만 해봐. 여기서 아이랑 뛰어내릴 거야. 다시는 아이를 안 뺏겨. 알아들어?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협박하는 형님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본 시댁 식구들은 다들 놀라서 그 자리에 얼음처럼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흥분한 형님을 달래기 시작했어요. 그네야, 그게 무슨 짓이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보, 이리 아이를 어서 이리 줘. 그러다 큰일 나. 형님, 제발 그러지 말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형수님, 저희 아이 돌려주세요. 내 아이라고 말했잖아.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왜? 다들 내 말을 안 듣는 거냐고. 난 분명히 아이를 가졌는데, 분명 입덧도 하고 배도 불러왔는데, 왜 다들 아니라고 하는 거냐고, 왜? 그 상황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아주버님인 것 같았습니다. 멍하니 밤 미친 사람처럼 구는 형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제발 누군가 이 상황은 끝내주길 바랬어요. 믿기 싫은 현실에서 깨어나고 싶었습니다.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천천히 다가가서 형님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이 내게 줘. 난 믿어. 우리 아이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는 내게 줘. 형님은 한참을 아주버님을 쳐다보다가 아이를 주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떨구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돌아서서 남편에게 아이를 건네주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아이를 왜 주는 건데? 내 아이야. 나를 믿는다며. 그런데 아이를 주는 거야? 거짓말한 거야? 아주버님은 형님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믿는다고 했잖아. 난 정말 당신을 믿어. 그리고 난 아이 없어도 돼. 당신만 있으면 돼. 아이보다 당신이 중요해. 아니, 저 아이는 내 아이라니까? 왜 못 믿는 건데, 왜? 저는 형님의 절규에도 제 아이를 꽉 끌어안고 외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다신 내 아이를 빼앗길 수는 없어요. 어떻게 아이를 가지고 이런 짓을 꾸밀 수가 있어요? 그 순간 어머님이 제 뺨을 내리치셨습니다. 너, 그게 무슨 말이냐?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누구를 신고해?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어머니, 이 사람한테 무슨 짓이에요? 왜 때리시는 거예요? 네 집사람 행동을 봐라. 가족을 신고한다는 말이 어떻게 쉽게 나온다니? 제 형님이 얼마나 챙겨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저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을 노려보았습니다. 제가 형님 다음으로 가장 원망스러웠던 존재는 어머니셨습니다. 형님이 저를 뜻대로 굴릴 수 있게 가장 많이 도와주신 분이셨으니까요. 아주버님은 남자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머님은 아니죠. 아이를 2번이나 낳아보고 삶의 경험으로 절대 모를 수가 없는 분이 어머니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도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어머님, 알고 계셨죠? 형님이 아이 가지지 않은 거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죠? 어머님은 당황하시며 2눈을 치켜뜨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뭘 알아? 내가 무슨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니? 정말요? 그동안 형님과 가장 붙어있던 분은 어머님 아니셨나요? 아주버님은 일로 바쁘시다고 형님 집에까지 가서 온갖 살림은 다 해주면서 그걸 몰랐다고요? 몸동작 하나로 저도 눈치챈 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형님 계획도 알고서 저에게 해외 원정 가라, 이 병원 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은 저를 보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죠.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정말 모른다. 어머니, 사실대로 말하세요. 정말 이 사람 말이 사실이에요? 똑바로 말씀하시라고요. 말 안 하시면 저는 어머니까지 신고할 거예요. 어머님은 남편이 다그치자 그제야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처음은 몰랐다. 얘가 분명 입덧도 하고 배도 불러오기는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배가 푹 꺼지는 거야.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어보았더니 병원에서 상상 임신을 했다고 하더구나. 초음파에 아이의 모습이 안 잡힌다고. 얼마나 아이를 가지고 싶었으면 상상 임신을 하겠니? 그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다고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게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형님이 가여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아이를 납치하려고 한 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어머님까지 말이죠. 그런데 왜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서 제 아이가 형님 아이라고 하신 건데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제 뺨까지 때리세요? 지금 누가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상 임신으로 가지지 않은 아이를 잃은 형님이요? 아니요, 분명 내 몸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죽었다는 말을 들어야 했던 저였어요. 그 잠깐 모든 하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음소리 한 번 못 듣고 내 아이를 뺏겨야 했다고요. 그건 어쩔 수 없었다. 네 형님이 나한테 애원을 하더구나. 너희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자신은 이제 나이도 있고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대로 아이가 없다고 말 못한다고. 너희 아이니까 같은 핏줄이니까 너만 모르게 아이만 데려오면 된다고. 너희는 아직 젊으니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잖아. 정말 미안하다. 너희에게 미안해. 하지만 한 번만 너그러이 이해를 해줘라.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니?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저런 말을 아무 죄책감도 없이 내뱉을 수가 있는 걸까요? 어머니, 돌고래도 새끼가 죽으면요, 한동안 업고 다니는 거 아세요? 저는요, 죽었다는 자식의 얼굴도 못 봤어요. 정말 죽었다면 제게 차가운 아이라도 안고 떠날 기회를 주셨어야 해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이를 형님이 안고 있는 작고 붉은 핏덩이를 보는 순간 한눈에 제 아이인지 알아보겠더라고요. 사람이라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저와 손주 볼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니?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거야? 어머니, 정말 잘못이 없으세요? 저한테는 미안하지 않으세요? 형에게 자식을 주면서 제 생각은 하나도 안 하시는 거네요. 그건 제가 어머니 자식이 아니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제 둘째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머님은 남편을 보면서 할 말을 잃으신 듯 멍하니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저희는 아들을 꼭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급히 우리 집으로 오셔서 저의 몸조리를 해주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너희 형님이 좋은 산부인과에 예약을 해주었다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저는 엄마를 보면서 꽉 끌어안고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엄마에게 그 복잡한 상황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고 어머님과 형님이 제 아이를 죽었다고 속이고 빼앗으려 했다는 상황을 다시 설명하기가 끔찍할 정도로 싫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저를 떠나버릴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이번 사건으로 충격이 컸는지 저희 친정이 있는 지방으로 이사를 하자고 했고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알아보더군요. 믿었던 어머님에게 속고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다고 최근에서야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저희는 친정과 왕래를 하고 잘 지내지만 시댁과는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형님 내외도 시댁과 연을 끊어버렸기에 지금은 어머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남편은 가끔 형과 연락은 주고받고는 하지만 서로 얼굴은 보지 않더군요. 남편에게 전해 들은 말로는 형님은 그 뒤에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분명 임신했는데 왜 아이가 없는 거냐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없다고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쳐나가길 반복했답니다.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면서 보이는 아이를 납치하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지금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해요. 아주버님은 직접 제게 전할 수가 없으니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본인도 간절하게 아이를 원했기 때문에 눈앞의 진실을 보지 못했다고요. 형님이 얼마나 아이를 간절했으면 상상 임신을 했을까 싶다가도 그 일을 생각하면 결국 가여운 마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형님이 한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우리 가족을 모두 철저히 속이고 농락한 거니까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들을 가슴에 묻고 빼앗길 뻔했습니다. 지금은 잘 자라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들을 보면 뿌듯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응어리처럼 맺혀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사람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자식을 잃는 고통이라고 했던가요? 저도 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아직도 그 짧은 순간을 기억하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다시는 아무도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빌면서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40대 남성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우중충한 날이네요. 오늘 저희 아파트에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그 때문에 출근길이 다소 어수선했어요. 아파트 입구 앞에 구급차랑 경찰차가 세워져 있었고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것만 슬쩍 본 뒤 빠져나와서 잘 몰라요. 그런데 출근길 내내 한동안 아침 상황이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제 아내도 한때 소방관이었는데 문득 과거 생각이 나서 잠깐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아내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거든요. 문득 아내를 만난 처음과 그 과정이 그려지면서 퇴근까지도 추억 회상에 많이 잠긴 채로 보냈습니다. 싱숭생숭한 기분으로 집에 와서 TV를 보는데 사연 프로그램이었어요. 문득 제 이야기도 한번 꺼내보고 싶더라고요. 요즘은 휴대폰이 잘 되어 있으니 이리저리 검색을 해봤죠. 역시나 개인 사연 봐주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요. 제 이야기가 너무 묵직해서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제 인생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게는 목숨을 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아내랑 처음 만난 그 사소했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 인생에서 아내 말고 다른 짝은 눈 감을 때까지 평생 없을 거라 믿고 있죠. 저는 친구를 통해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친구가 일하는 직장의 후배였는데 친구랑 친하다길래 저랑 같이 술 먹는 자리에 아내를 초대했었어요. 당시 인생을 많이 살았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돌아가는 사회를 모를 만큼 나이를 덜 먹지는 않았다고 봤는데 진짜 인연을 만나면 첫눈에 반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친구와 아내랑 술자리를 가지면서 아내의 시원시원한 성격을 보고는 첫눈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설 같은 경험이었죠. 저는 그렇게 여성분께 먼저 다가갈 만큼 용기가 있는 남자는 아니었는데 그날은 아내에게 먼저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 또한 저를 관심 있게 봐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락이 제게 얼마나 짜릿함을 주었는지 글로는 설명 못하겠네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과 연인이 되는 기적을 맛본 저는 아내에게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아내의 매력에 더 눈이 멀게 되었어요. 아내는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는데도 늘 어딘가에 기부를 하는 사람이었고 불의가 눈에 보이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특히 위험할 수 있는 사고 현장에도 겁을 먹거나 주춤거리지 않는 여장부 타입이었습니다. 뭐든 어려운 곳이라면 사명감을 갖고 가장 먼저 뛰어들어 상황 해결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볼 때마다 그렇게 여린 사람이 어떻게 남자도 힘들어하는 일들을 겁없이 달려들 수 있는 걸까?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사실 그런 훌륭한 일을 하는 제 아내는 직업이 소방관이에요. 아마 그 모든 용기가 소방관이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걸 따지고자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제겐 없는 용기와 정의감이 아내에게 그득한 걸 보니 좋아하는 마음을 넘어 그 사람을 닮고 싶은 존경심까지 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게 아내는 그저 유일한 하늘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희는 연애를 좀 길게 했어요. 사실 제가 사귄 지 6개월 만에 아내한테 결혼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었는데요. 아내도 제 마음을 흔쾌히 받아주었거든요. 그래서 뛸 듯이 기뻤으나 청혼 이후로 결혼 진행 상황은 거의 1년 가까이 미루어졌습니다. 결혼을 속전속결로 진행하지 못했던 건 바로 우리 집 때문이었어요. 저희 집은 제가 외동이고 부모님이 같이 학원 사업을 하고 계셔서 좀 유복하게 사는 집안입니다. 그냥 친척 대대로 살림 넉넉한 편이라서 어렵고 부족하게 산다는 말은 우리 혈통에서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어요. 반면 아내 집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내 집은 아내가 가장인데다가 아내 밑으로 딸린 동생이 무려 셋이나 있었어요. 아내를 만날 때마다 집 앞까지 데려다줘서 대충 분위기는 알 수 있었는데 아내는 달동네 같은 곳에 살고 있었고 보안도 허술한 집에서 북적북적 시끄럽게도 지내더라고요. 어느 날엔 아내가 저더러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아내 집에 발을 들였을 때는 솔직히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살면서 그 정도로 허름한 느낌의 집은 TV로만 봤었거든요. 늘 디퓨저 향이 나는 저희 집과 달리 아내 집은 말린 생선 냄새가 나는 독특한 집이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가난한 집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마저 아내의 매력으로 보였고 가족이든 시민이든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사는 아내가 더더욱 멋있어 보였어요. 심장이 뛸 만큼이요. 근데 저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은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먼저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고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표정을 밝혔거든요. 그러다 어떤 집안이냐고 묻는 말에 제 대답이 사단을 좀 일으켰습니다.
가난도 어느 정도여야지. 젊을 때 사서 고생해야 된다는 말 같은 건 다 못 사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야. 쓸데없는 생각 말고 가볍게 만나다가 정리해라. 만나보지도 않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 나 정연이 아니면 결혼 생각도 없어. 내가 정연이한테 확신이 있다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나 지금 엄마 아빠한테 결혼 허락받는 거 아니고 통보하는 거야. 엄마 말 틀린 거 없다. 너 나이도 생각해야지. 마냥 어린애들처럼 사랑 가지고만 사는 게 결혼인 줄 알아?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 사람은 같은 수준끼리 어울려야 되는 거야. 잔말하기 귀찮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라. 부모님은 엄마나 아빠나 누구라 할 것 없이 제 아내를 만나보기도 전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미안하게도 아내한테 선뜻 결혼 인사드리자는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청혼을 하고 나서 그 정도로 시간이 흘렀으면 제게 불만을 표할 법도 한데 아내는 그저 제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재촉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했죠. 분명 아내도 결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보류하기만 하다가 우리가 사귄 지 4년이 흘러버렸을 때 부모님이 제게 결혼 안 할 거냐고 한 번 더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그 여자친구 만나고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아직도 만난다고? 분명 적당히 하고 헤어지라 했잖아. 어차피 결혼도 안 할 거 뭐하러 길게 끌어? 네 나이가 벌써 30대 후반이야. 평생 혼자 살다 혼자 죽을래? 제발 엄마 아빠 나쁜 사람 만들지 마라. 내 결혼이야. 엄마 아빠 좋자고 결혼해? 엄마 아빠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내 인생 보장해 줄 거야? 내가 정연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사춘기 때도 잠잠하던 놈이 왜 갑자기 늦바람이야? 우리가 너 하나 보고 투자한 세월이 얼만데. 고작 그런 비렁뱅이하고 결혼하라고 먹여 키운 줄 알아? 이번이 마지막 경고야. 헤어져. 부모님의 변함없는 반대는 결국 저의 인내를 범람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년을 참았으면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저희 집 사정을 말했고 혼인신고하자고 말을 했어요. 미안해. 근데 우리 부모님은 상관할 거 없어. 내가 뭐 부모님 돈 받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자립적인데 결혼 하나 내 뜻대로 못하겠어? 저는 불안해서 계속 설명을 덧붙이고 더하고 했지만 아내는 제 말을 가만히 들어주다가 저를 안아줄 뿐이었어요. 그래도 저를 토닥거려주는데 제 감정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문이 절로 닫혔어요. 그리고 아내가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말을 해주더라고요. 혼자서 부모님이랑 씨름하느라 마음고생 많았겠다. 오빠 뜻대로 할게요. 나는 오빠 마음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싶지 않아. 아내는 제 혼인신고를 받아주었습니다. 저희는 아내의 가족들에게만 축복을 받으며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날 아내 식구들을 데리고 소고기 먹으러 가서 저희끼리 피날레를 했죠. 제 부모님이랑은 당연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대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고 조촐하게 우리 둘만의 식도 올렸어요. 그 뒤로 저희는 제 사비와 아내의 목돈으로 방 3개인 집을 전세로 구하였습니다. 장모님과 어린 처제들을 그 빈민촌에 둘 수 없어서 데리고 와 같이 살았어요. 처음 이사를 갔을 때 장모님은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연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른이 돼서 능력도 없이 젊은 자네한테 이런 짐을 지게 해서 미안해. 내가 감히 자네처럼 과분한 사람한테 장모 노릇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새끼들이랑 자네 밥 굶길 일은 없을 거야. 그건 내가 장담해. 장모님,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밀어붙인 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제 아내랑 아내, 가족들이 다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제발 마음 편하게 가져주세요. 그게 저한테 보답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내 가족과 지내면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출퇴근이 기대되었고 눈 감고 눈 뜰 때마다 제 곁에 아내가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제 진짜 가족의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니 버릴 수 없는 친부모 스트레스는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몸이 뻐근하고 안 좋아서 일을 제대로 못하기도 했어요. 점점 안 좋아져 가는 제 안색을 보고 아내가 걱정을 많이 해줬는데 그때마다 저는 늘 괜찮다고 하면서 바쁜 사람 고생 안 시키려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만성 스트레스 탓인지 유난히 몸이 안 좋았는데 어렵게 운전을 했지만 겨우 집까지 무사 귀가하였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기도 전에 등인지 배인지 모를 곳에서 급격한 통증이 오더니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제 중심이 흐트러지는 것 같았는데 그 뒤론 기억이 없었습니다. 기절을 해버린 것이었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실이었고 제 곁에는 부모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는 뒷전이었던 저는 일단 아내를 당장 보고 싶었습니다. 저 때문에 놀랐을 아내를 안심시켜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아내 어딨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바로 정색하더라고요. 내가 잘 말해놨다. 너는 이미 다른 여자랑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애라고. 그러게 진작 엄마 말을 들었으면 몸에 문제 생길 일은 없었을 거 아니니? 뭐라고? 제정신이야? 우리 혼인신고했어. 정연이 내 아내라고. 엄마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왜 내 허락도 없이 정연이랑 말 섞냐고. 뭐? 혼인신고? 어머머, 여보, 얘가 정신 나갔나 봐. 너 정말 인생 망하고 싶어서 그딴 짓... 됐다. 결혼 생활 한 달도 안 됐으면 그냥 미혼남이랑 똑같은 거야. 누가 한 달 살고 헤어진 걸 부부로 보겠니? 앞으론 제발 부모 말 좀 듣고 우리가 짝지어주는 여자를 만나. 나 엄마 아빠 없다고 생각하고 정연이랑 결혼한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엄마 아빠보다 정연이가 더 중요하다고. 정연이 어딨어? 휴대폰 가져와. 내 휴대폰. 시끄러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미천한 여자랑 결혼해서 인생 골로 가려는 거야? 엄마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줘야겠니? 더는 목소리 높이기 싫다. 어차피 다 해결됐어. 그래도 그 소방관 아가씨가 양심은 있는지 말귀는 알아듣더라. 너 눈 뜨는 것만 보고 가라고 했는데 그럼 발걸음이 안 떨어질 것 같다면서 바로 가버렸어. 이제 막 눈을 떴는지라 힘이 없었던 저는 그마저도 없는 힘을 최대한 짜내어 고함을 쳤습니다. 그 순간 눈이 돌아버려서 부모고 뭐고 뵈는 게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뭔데 자꾸 내 앞길을 막아. 키워준 보상이 받고 싶은 거야? 내가 돈으로 줄 테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좀 꺼져. 건들지 말라고 좀. 제가 밤 미쳐서 악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니까 급하게 쫓아온 간호사들이 대충 상황 파악을 하더군요. 저희 대화를 조금 듣고는 안정을 위해서라도 부모님한테 당분간 방문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고 기막해 하면서 못 이기는 척 돌아갔죠. 그리고 제가 좀 안정이 되었을 때 무슨 병명으로 쓰러져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의사한테 들었는데 제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식 말곤 답이 없었을 만큼 제 상황이 안 좋았던지라 퇴원은 당연히 불가했습니다. 이식자가 나타날 때까지 병원에 있어야 했는데 그 며칠간 고맙게도 부모님은 한 번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저는 아내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질 않았고 장모님이랑 처제들도 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아무래도 내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가 많이 크겠구나 싶어서 당분간은 연락을 포기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저는 근근히 아내한테 문자만 보냈고 돌아오지 않는 답변만 기다리며 우울한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신장 공여 적합자가 나왔다고 희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럼 퇴원할 수 있는 거냐고 했더니 의사가 회복되면 당연하다고 하대요. 너무 기뻤고 누군지 모를 공여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곤 이틀이 넘어서야 깨어났죠. 앞으로 며칠 뒤 퇴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제게 일어난 기적에 감사해서 의사한테 따로 공여자가 누군지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의료인이 기증자의 정체를 밝히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은인이었기에 의사에게 제발 부탁이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의사는 끝까지 죄송하다고 편히 쉬라고만 했는데 나중에 상심하고 있는 제게 간호사가 따로 찾아와서 눈치를 보더니 저한테 살짝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소문이 안 좋아서 조금 조심스럽다고 저한테 알려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 고민 많이 했다면서 입을 뗐는데요. 제게 이식을 했던 공여자는 여자 소방관이라고 했습니다. 쓰러진 저와 함께 방문을 했던 소방관이라고 했고, 검진 끝나고 수술실 들어간 제 상태를 묻길래 소방관 신분이니까 말해도 될 것 같아서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라고 알려줬대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그 소방관이 병원에 찾아와서 조직 적합 검사를 받고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도 신장 이식 연락이 갔는데 두 분 다 부적합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하는 말이 그 소방관이 혹시 아내 되는 사람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여자 소방관이 공여자라고 했을 때부터 눈치를 챘었어요. 맞습니다. 제게 신장을 이식한 건 바로 제 아내였던 겁니다. 그런데 간호사 말이 이 뒤부터 제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제 부모님이 수술날 방문해서는 아내가 뒤늦게 수술 들어가는 걸 보곤 저 여자 누구냐고 물었고 의료진들은 이식 공여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엄마가 느닷없이 그 자리에서 공여자 신상 밝혀달라면서 수술 시작도 못하게 진상을 부렸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도 부모님은 공여자의 신상이 참 중요했던 거예요. 의료진들은 할 수 없이 부모님께 제 아내 직업과 제 보호자라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가 사랑하는 여자라는 걸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초반에 제 아내에 대해 부모님께 다 얘기했던 탓입니다. 어쨌든 엄마는 제 아내 얼굴도 본 적 없으면서 이미 제 아내로 직감을 해 더 진상을 부렸던 것 같아요. 저 여자가 우리 아들한테 신장 떼주는 거냐면서 우리 아들이 저 여자랑 같은 병원에서 수술받는 것조차 냄새난다고 말도 안 되는 히스테리를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내는 수술이 끝나자마자 회복 안 된 상태로 근처 다른 대학병원에 이송되어 회복 중일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덧붙인 말이 환자분 부모님 태도 심각했다면서 간호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다 났다고 했어요. 감히 이식 공여자를 냄새난다고 치우라고 한 진상들은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자기 자식을 살려줄 부모인 사람들이 말이죠. 모든 사실을 알자 저는 부모님을 정말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원할 때가 되어서 저는 부모님껜 연락도 하지 않고 바로 신혼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집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식구들 짐을 뒤져봐도 빈 방뿐이었습니다. 장모님과 처제 행방도 걱정이 되었지만 제게는 아내가 더 급했어요. 혹시 아직 병원에 입원해서 회복 중인가 싶어 아내가 입원했다는 곳에 찾아가 봤지만 아내는 이미 퇴원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간 곳은 소방서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아내의 소식을 알 수 있었고 동시에 믿을 수 없는 사실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식을 하면 최소 일주일은 회복 기간을 가져야 하나 아내는 쫓기듯 3일 만에 퇴원을 강행했다고 했어요. 그리곤 병원 입구로 걸어가다가 그 앞에서 꼬마 2명이 교통사고 날 뻔한 상황인 걸 보고서 무작정 달려들었대요. 그렇게 꼬마 2명을 살리고 그대로 아내가 사고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요, 식물인간이 되었대요.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의식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그 얘기를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방관들도 제 아내의 평소 사명감을 알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사고라고 많이들 속상해하셨어요.
저는 급히 소방관들이 알려주는 병원으로 허겁지겁 달렸습니다. 거기서 그토록 보고 싶던 아내를 만났어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아내는 정말 죽은 사람처럼 미동이 없었습니다. 안 돼. 제발 일어나. 내가 당신 보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 나더러 당신 어떻게 보라고 이러고 있어. 제발 일어나. 저는 아내 손을 붙잡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깨우려고 했지만 아내는 꿈쩍도 하질 않았습니다. 뒤늦게 회신 온 의사가 아내가 사고 때 60m까지 날라서 구르는 바람에 뇌에 너무 큰 충격이 가해졌다고 했어요. 아마도 이젠 생명을 연명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절망적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토록 착했고 죄 없어도 살아갈 사람이었는데 내가 신장에 문제만 없었어도 아내가 그 병원에서 사고를 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모든 게 제 탓인 걸 알아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필 나 같은 남자를 만나서 이 착한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었고 애초에 제가 아내에게 관심을 보이지 말 걸 그런 후회도 되었어요. 가슴이 찢어진다는 기분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렇게 거의 일주일을 울고 자책하며 아내 곁을 못 떠나고 지내다가 이 사실을 아내 가족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장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해놓은 건지 장모님은 끝까지 제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내가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 불명이라고 제발 연락 좀 달라고 했더니 문자를 날리자마자 전화가 오더군요. 장모님은 이미 전화를 받을 때부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제대로 말도 못하고서 급하게 택시 타고 병원으로 오셨죠. 장모님은 아내를 보고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내 손을 잡고 펑펑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진정이 되었을 때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역시나 장모님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제 연락을 무시하고 신혼집을 떠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마 저희 부모님이 근원이었을 겁니다. 저는 누구 짓인지 알기 때문에 장모님 탓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저는 회사에 연차 내는 걸 더 이상 그만하고 아예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내걸고 저를 살렸던 것처럼 저도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아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내 가족들은 제 부모님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됐다는 걸 알면서도 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일도 그만두고 아내 곁만 지키고 있는 제 미래를 걱정했어요. 김서방, 그만 자네도 자네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 딸 지켜주는 거 너무 고맙지만 이만하면 됐어. 우리 딸도 김서방 진심 알았을 거고 다 용서했을 거야. 이제 여긴 신경 안 써도 괜찮아. 내가 언제까지 남의 집 자식을 붙잡고 있겠어. 아무리 부모가 원망스러워도 이건 도리가 아니지. 그때마다 저는 아내에게 받은 은혜와 애정을 여전히 잊지 못해서 아내를 놓을 수가 없다고 했고 이혼을 권유하는 장모님의 제안을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아내 없는 삶을 생각해 본 적 없으니 제발 이혼하라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장모님께 완강하게 얘기하며 아내 곁을 고집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무려 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병원비 때문에 다시 취직을 했어요. 아내가 사고 난 후부터 제 집은 아내 곁이었습니다. 저는 근무 시간 아니면 아내 옆에 꼭 붙어 있으면서 보조 침대 생활을 했어요. 아내랑 논다는 생각으로 자기 전에 연애 시절 우리가 같이 들었던 노래, 연애 편지 등을 읽고 들려주기도 했고 꿈속에서도 내 목소리만큼은 잊지 않게 시시콜콜한 사담도 많이 들려줬습니다. 그간 부모님의 연락은 일체 받지 않았어요. 그저 나랑 아내한테 용서를 구할 생각이 들면 그때 연락하라고 문자만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만을 위해 기도하고 소원하며 24시간을 매일 지내왔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기계가 아닌 사람 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심적 변화가 생기나 봐요. 물론 저는 여전히 아내가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은 이미 아내 상태에 대해 체념을 한 것 같았어요. 주말이라서 제가 일을 쉬는 날 아내의 손톱 정리를 해주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저더러 병원 앞에 국밥 한 그릇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장모님이랑 마주보고 식사를 했는데 한술도 못 뜨던 장모님이 한참 망설이시더니 되게 슬픈 목소리로 입을 여는 겁니다. 김서방, 이제 그만 포기할까 싶다. 너도 할 만큼 했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은 가망이 없다고 하잖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연이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저희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김서방 마음 잘 알아. 우리 딸 엄마로서 내가 너무 고맙고 늘 미안해. 그렇지만 벌써 5년이야. 내가 김서방 이런 식으로 썩히는 게 너무 보기가 힘들다. 그때 제가 오랜만에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목까지 열이 올라올 만큼 벌건 얼굴로 울었어요. 장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서 또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용기인지 알아서 모든 게 무너지는 것처럼 슬펐어요. 아내가 처음 사고 난 순간을 목격한 것처럼 그 자리에서 오열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도무지 제 고집을 못 꺾겠더라고요. 이대로 아내를 보내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죄송해요, 장모님. 근데 저는 아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왜 자꾸 가망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아내가 분명 살아있는 사람인데 저 아내 못 보내요. 보낼 수가 없어요. 장모님도 마음 많은 딸을 보내고 싶지 않았는지 제 진심에 손을 잡아주면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이 제 뜻을 따라주었어요. 하지만 저희 모두의 시간은 갈수록 더 버거워졌고 제 마음도 나날이 피폐해져 가길 1년이 더 지났어요. 그리고 이듬해 봄, 제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 아내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것이었어요. 여느 날처럼 제가 아내 손이랑 얼굴을 닦아준다고 손수건을 빨아왔는데 그 순간 아내의 속눈썹이 움직이는 걸 보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끼쳤던 저는 놀라서 바로 울음을 터뜨렸고 급히 의사를 호출했어요. 사실 식물인간인데 의사를 호출할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울릴 리 없는 호실에서 호출이 울리니까 의사에다 간호사까지 다 뛰어왔더라고요. 아마 사망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제가 뜻밖의 보고를 하자 의사가 더 놀라서는 아내의 상태를 당장 살폈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기함을 하셨습니다. 의사는 말을 더듬었을 정도로 제 아내의 상태를 놀랍게 듣는 진단을 내렸어요. 제 아내가 기적처럼 의식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가 완전히 눈을 떴는데 안타깝게도 후유증이 있었어요. 아내가 저 말고는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장모님이랑 자기 동생들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건 뒷전이라고 생각했고 그저 아내가 깨어난 걸로도 감사해서 한참이나 아내를 어루만지며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눈 맞추고 싶던 아내가 깨어나니 제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정연아, 오빠 알아보겠어? 오빠 목소리 들려?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 됐어. 이젠 오빠가 다 낫게 해줄게. 버텨줘서 고마워. 그 뒤로도 저의 지극한 간병은 더 열정적이게 됐죠. 저는 무조건 아내 건강이 회복할 수 있다고 봤고 그러길 아내도 노력 중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을까 놀랍게도 아내는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만큼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7개월이 지났을 때는 끝내 모든 기억까지 되찾는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아내가 제게 처음으로 입을 터서 고맙다고 말을 했을 때 제가 또 얼마나 눈물을 보였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은 병원 임직원들한테 모두 소문이 났고 우리는 병원에서 거의 스타급의 관심을 받았어요. 실제로 모르는 병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우리 병실을 찾아와서 아내의 건강을 같이 기원해 주기도 했고 자기도 식물인간 보호자인데 우리를 보고 희망이 생겼다면서 되레 고마워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에는 병원에서 꽃다발과 백화점 상품권도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일했던 소방서에서도 아내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저희가 전세에 대가족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는 소방청장과 병원장이 손발 맞춰 살기 좋은 아파트를 선물해 주기도 했어요.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희망을 선물한 우리는 사실 좀 얼떨떨하긴 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자 마치 고생 많았다고, 대단하다고 하늘에서 선물 폭탄을 내려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은 저희는 건강해져서 같이 이사 준비를 했어요. 본래 집보다 3배는 더 큰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되었죠. 처제들은 집 좋다고 난리가 났고 장모님은 이 모든 게 다 제 덕분이라면서 부모로서 남의 집 자식보다 나약한 마음이었다고 아내를 포기하려 했던 스스로를 자책하셨습니다. 저는 민망한 마음에 그저 제가 아내를 향한 아집이 강했을 뿐이라고 겸손만 보였네요.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퇴원하면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며 아내를 따로 방에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작은 반지를 손에 끼워주고서 제대로 된 프로포즈를 했어요. 여보가 긴 세월 병상에 누워있을 때 허겁지겁 혼인신고하고 제주도에서 간단히 결혼식을 올린 게 너무 미안했었어. 나 때문에, 아니, 내 부모님 때문에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결혼식 대충 끝낸 것 같아서 속상했거든. 우리 정식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나 진짜 괜찮았는데 그런 형식적인 거 꼭 안 해도 상관없었어. 솔직히 이미 그 긴 세월 동안 계속 오빠한테 프로포즈 받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아내가 제 손을 잡아주는데 그 감촉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아내가 깨어나고 수도 없이 현실을 자각하기 위해서 손을 잡아달라 그렇게 졸랐는데 아직까지도 아내와 접촉을 할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어서 감사함을 느껴요. 너 마음 잘 알지. 근데 내 마음은 이래. 네가 일어나면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려주고 싶었거든. 우리 신혼여행도 멋진데 못 갔잖아. 서로 아파서 신혼조차도 못 즐겼고. 이제 우리 시간 많으니까 호텔 가서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고 몰디브 가서 남들처럼 멋진 신혼여행도 즐기다가 오자. 아내는 제 말에 끝내 눈꼬리에 달고 있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해줬고 제 아내인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고 해줬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순조롭게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남들 다 하던 흔한 결혼식이 뭐 이렇게 어려웠는지 저희는 너무 빙빙 둘러서 왔네요. 저는 그때까지도 부모님께 사과를 못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혼주석에 부르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의 친인척과 제 옛날 회사 동료랑 소방관 동료까지 그리고 병원에서 저희를 축복해 주셨던 임직원들까지 전부 초대해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혹시 아내 건강에 무리가 갈까봐 최대한 빨리 진행했고 패백이나 어른들께 개별 인사는 올리지 못했어요. 그건 좀 아쉬운 일이긴 했지만 제겐 아내가 먼저였으니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그 순간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원래 예쁜 아내도 그날따라 완전 공주 그 자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먼 길을 돌아서 왔지만 저와 아내는 드디어 당당한 부부의 모습을 갖추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만큼 부모님이 그립지도 않더라고요. 아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식 공여자 신상을 따지며 진상짓 했던 것도 용서가 안 되고 저를 살려준 제 아내를 감히 천대했다는 것도 용서가 안 되었으니까요. 부모라고 무조건 안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는 아내도 있고 아내만큼 좋은 식구들이 제 곁을 따뜻하게 대어주고 있으니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모르는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아빠더라고요. 엄마 장례식에 참석하라는 전화였습니다. 솔직히 살짝 당황했어요. 자세한 사정을 듣고 보니 도로 위에 급발진한 차가 엄마 쪽으로 날아온 탓에 엄마가 하루 만에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처에서 도와준 시민들이 많았으나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피를 흘리다가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에 사망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저도 참 독한 편인가 봅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데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감히 제 사랑하는 아내를 냄새난다고 치우라고 해서 우리 아내가 정말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때의 상처가 불과 얼마 안 되었단 말이죠. 10년이 지나도 생생할 그 기억을 근 두세 달 만에 어찌 무뎌지겠습니까? 저는 결국 아빠한테 가지 않겠다고 통보했어요. 그랬더니 예상대로 아빠가 엄청 화를 내더군요. 널 낳고 키워준 부모한테 이딴 식으로 나오고도 네가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네가 네 아내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나도 내 아내가 인생의 전부였다 이 말이야. 우리 아내가 너 낳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네가 연락 끊었을 때 네 엄마가 매일같이 절에 가서 기도 올렸다. 제발 아들이 정신 차리고 집에 와달라고. 그런데 뭐? 장례식도 안 와? 그래서 저 낳을 때 힘들었다고 복수라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낳은 아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부모 대접받겠다고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제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앞으로도 후회 안 할 거니까 아빠도 그만 저에 대한 마음 정리하세요. 그때 옆에 아내가 수화기 너머의 아빠 성화를 들었는지 저한테 부모 장례식은 가야 되는 거라며 설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도 같이 가고 싶지만 우리 아빠가 자기를 싫어하니 저만 갔다 오라는데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엄마 돌아가셨다고 해서 움찔하긴 했거든요. 아빠 전화를 그렇게 끊고도 마음이 안 편했단 말이죠. 그런데 상황에서 아내가 설득을 하니 끝내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아내 말대로 혼자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디 그 사람들 좋은 짓만 해줄 수가 있나요? 저는 당당하게 아내 손 꼭 잡고 장례식을 함께 가는 걸로 마음을 바꿨어요. 5년 만에 만난 아빠는 참 많이 늙어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들어가자마자 아빠한테 뺨이라도 맞을 줄 알았습니다. 충분히 각오도 했고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저 또한 어떻게 대응할지 시뮬레이션도 머릿속으로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의외로 아빠가 저를 보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잘 왔다고 안아주더라고요. 고맙다. 이 아비가 너한테 계속 못난 모습만 보였구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 더 욕심을 부렸던 것 같네. 네 엄마도 아들 왔다고 좋아하겠어. 그날 아빠의 눈물을 처음 보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아빠는 저를 한참 안아주다가 처음 마주하는 제 아내를 보고도 손을 건넸습니다. 아내 손을 잡아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미안하다. 내가 감히 너를 어떻게 새아가라 부르겠냐마는 어찌됐건 고맙구나. 네가 우리 아들을 살린 사람인데 너한테 그래선 안 되는 거였는데 노망한 어른으로서 참 너를 볼 낯이 없어. 네 시어미도 최근에는 너한테 용서 구하려고 편지도 쓰고 그랬거든. 하늘이 우리가 저지른 죄에 많이 노하셨나 보다. 용서할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이 정말 미안하다 아가. 이때 저와 아내 그리고 아빠는 늦은 시간까지 빈소에서 함께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다 터놓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저희의 관계는 개선되었어요. 이렇게 대화만 잘하면 풀리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서로 이해하지 못해 역시나 먼 길을 둘러와 버렸네요. 그래서 영원히 엄마의 얘기는 들어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아마 엄마도 아빠처럼 저희에게 미안했다고 안아주지 않으셨을까 믿어봅니다. 아빠는 엄마 없이 혼자 사는 집이 너무 넓다고 그만 팔아버리고 바다 앞에 멋진 집을 짓고 살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1년 뒤 부모님 집이 팔렸는데요. 아빠가 뜬금없이 저한테 남는 돈 5억을 증여해 주더라고요. 아빠 말로는 자식 결혼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줄 수가 있냐고 뒤늦은 혼수비라고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지을 거라던 집은 1년에 걸쳐 정말로 코앞에 바다가 있는 멋진 3층짜리 주택으로 완공이 되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별장이 눈앞에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왜 굳이 바다 앞으로 위치를 고집했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울 텐데. 주변에 사람도 없어서 심심하지 않겠어? 으이그, 넌 네 아내한테만 관심 있고 내 아내한텐 관심도 없지? 우리 아내가 백날 첫날 노래를 불렀다. 바다가 훤히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이야. 그땐 나도 일하느라 서울에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귓등으로만 들었는데 마누라가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라고. 네 엄마가 엄청 바다 노래를 불렀거든. 하늘에 있는 내 마누라가 한 번씩 나 보러 내려올 때 시원한 바다 한 번씩 보고 갔으면 해서. 아빠 말을 들으니 그렇게 악연 같고 밉기만 하던 부모님도 저처럼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고 그리워하는 존재가 있는 사람이란 걸 느꼈어요. 평생 안 보고 살 생각이었는데 그날은 화해할 기회도 없이 떠나버린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젠 이 세상에 없지만 뒤늦게 아들로서 죄송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진심으로 부모님 속썩인 걸 속으로 사죄하고 반성을 했었습니다. 아들의 못난 모습만 보고 세상을 뜬 엄마에게 밤마다 속죄하고 있는 제 마음이 닿았으면 싶네요. 제 아내는 몸이 많이 약해져서 소방관을 그만두고 저랑 같이 행복한 여생을 즐기는 중입니다. 돈은 벌어야 되지만 아직은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이 많이 있고 또 옆에 있는 아내와 같이 있을 수 있을 때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서 직장은 여유 있게 구하려고 해요. 원래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반복하는 삶을 산다는데 저한테는 천국을 맛보기 위한 지옥의 구간이 좀 길고 강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항상 인간은 누군가 죽고 나서야 후회하는 동물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요. 제 아내를 5년 되는 기간 넘게 간병해서 겨우 살렸지만 그 지옥 같던 5, 6년의 기간 동안 다시는 아내의 눈동자를 마주하지 못하면 어쩌나 싶어서 못해준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있을 때 잘하라는 말도 제가 얼마나 뼈아프게 느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그 기회가 다시 와서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마한텐 그 기회를 얻지 못해 후회도 하고 있어요. 내 의지로 안 보고 사는 것과 더는 기회가 없어서 못 보고 사는 건 완전 천지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부모님한테 뒤늦은 후회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가도록 해요. 지금까지 저의 기적과 행운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